자, 유형자산을 취득하면 이제 취득 시점 이후부터 돈이 들어갈 건데, 이 돈을 썼을 때 한마디로 우리 자산한테 돈이 들어갔는데 이 돈 지출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 이제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보기 전에 우리 감가상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감가상각이라는 건 보면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취득을 해요. 자동차를 1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취득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자동차를 사면서 현금 줬다면 현금으로 100만 원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산 건 영업활동에 쓸 차다라고 하면 차량 운반구다 10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둬요. 근데 이 자동차를 1년간 사용을 하면 가치가 하락하는데 이 차가 달았다는 거죠. 흔히 일상생활에서 20만 원치가 달았다라고 볼게요. 그럼 20만 원치가 달았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 자동차는 80만 원짜리잖아요. 그럼 20만 원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럼 줄여주기 위해서 반대쪽인 대변에 차량 운반구라고 이렇게 써줄 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해요. 200이 아니고 20이죠. 20만 원치 줄었다고 써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썼는데 카메라가 돌아간 것 같아. 자, 그런데 지금 차량 운반구가 대변에 나갔다는 건 내 재산이 줄었죠. 그럼 자산이 유출이 발생했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게 있나요? 가치가 없죠. 나의 자산의 유출이 발생했는데 나에게 들어오거나 득이 되는 게 없는 걸 우린 비용이라 그래요. 그 비용으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감가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아이고 맞지. 이 비용 계정 과목이 감가상각비인데 결론적으로는 얘 다 써서 못 쓰게 되겠죠. 자동차 결국은 이제 성능을 못해서 얘가 없어지면 자산이 다 없어지고 그럼 전부 다 비용 처리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사와서 다 쓰면 결국 사서 쓰면 비용 되는 거지. 그죠? 우리 소모품도 제가 소모품비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이번 회계 기간 안에 사왔다가 다 써버리기 때문에 비용 되는 거죠. 그걸 자산 처리했다가 비용 처리하는 게 우리가 미련한 짓이잖아. 어차피 회기간 동안 사라질 거니까. 그래서 소모품비라고 주로 하는데 얘는 유형자산은 1년 이상에 걸쳐서 쓰기 때문에 초과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는 매해 가치의 하락 부분을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될 건데, 그럼 이 감가상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비용화하는 과정을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거예요. 쓰는 기간 동안에 비용화하겠다는 거. 한 번에 비용화하는 게 아니고 그게 감가상각의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감가상각을 본 이유가 이제 유형자산의 취득 시점 이후 지출을 가지고 보면, 자, 이건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둘로 나눠지게 돼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수익적 지출이라는 건 얘는 지출 즉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비용으로. 그럼 즉시 비용 처리하겠다라는 거는 계정 과목으로 수선비, 그리고 자동차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만 따로 빼서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쓸 거예요. 대변에 돈이 나가고 차변에 돈 나간 이유를 쓸 때 어떤 계정 과목 쓸 거냐 그건데, 우리는 수익적 지출은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본적 지출은 얘는 돈을 지출했을 때에 자산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으로 비용화하겠다라는 게 우리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럼 자본적 지출은 계정 과목을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차량 운반구다, 건물이다, 차변에 그렇게 쓰면 금액이 합쳐지겠죠. 우리 건물에 돈이 들어갔는데 건물이라고 차변에 쓰면 기존에 사왔을 때 건물 값에 합쳐질 거잖아. 그럼 합쳐져서 그 금액을 감가상각하면서 감가상각비로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수익적 지출이다, 자본적 지출이다 이렇게 둘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수익적, 그냥 우리 저렴한 표현으로 하면, 제 표현대로 하면 수익적 지출은 돈 많이 안 들어가는 거고 자본적 지출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돈이 작게 들어간다는 건, 얘는 수익적 지출은 원상 회복, 현상 유지, 능률 유지 이런 걸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우리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 거고, 자본적 지출은 키워드가 우리 내용 연수가 증가하거나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가치의 현저한 증가가 발생하거나 혹은 용도 변경, 증축, 개축, 증설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우리는 자본적 지출의 키워드예요. 자, 그럼 수익적 지출이라는 걸 보면, 자, 예를 가지고 볼게요.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복사기가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고쳤을 때 우리 수선비 들어갔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럼 그걸 우리 수선비라고 표현하는 건 원상 회복하기 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수선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혹은 건물의 외벽이 들어와서 건물 외벽에 칠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건물 외벽을 원상 회복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자동차의 엔진 오일을 교체했어요. 그건 우리는 능률 유지를 위해서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자동차만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자본적 지출을 가지고 보면 자동차의 엔진을 교체했어요. 그러면 자동차의 내용 연수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계정 과목을 차량 운반구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차변에. 또 가치 현저화 증가의 예를 보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그 엘리베이터 설치비는 우리는 건물이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혹은 우리 증축 2층 건물을 4층 건물로 2층을 증축했대. 그러면 우리는 그 비용은 건물이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기계장치를 좀 더 확장 증설했대. 그러면 기계장치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대변엔 돈이 나가거나 아니면 외상했다라고 쓸 건데, 차변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
우리는 지금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할 거고 자본적 지출은 자산 계정 과목으로 사용할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떨 때는 우리 보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시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시오 대놓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니, 명시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그런 문제를 보면 뭐 수익하고 비용은 친구니까 수익적 지출이면 비용 처리하고, 우리 자산하고 자본은 친구니까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 그러면 자산 처리하면 되는데, 이런 표현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시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시오 이런 말을 안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인지를 하셔서 우리가 수선비라고 처리할지 아니면 기계장치 건물이라고 처리할지를 판단하셔서 계정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우리 유형자산의 후속 지출이고, 자, 우리 교재에서 여기 오류의 유형이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자, 얘는 지금 보실 필요 없어요. 얘는 읽지 마세요. 순수 이론만을 위해서인 건데 또 내용이 그렇게 우리한테 쓸모가 크게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얘가 어떤 취지로서 발생한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감가상각 쪽으로 갈 건데, 자, 감가상각으로 가기 전에 우리 제가 계정 과목 중에서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설명 아직 안 드렸죠. 자, 이 계정 과목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자산의 취득은, 특히 유형 취득은 외부 구입이 있고 내부 창출이 있어요. 외부 구입한다는 건 이 앞에처럼 그냥 사오는 건데 우리가 어딘가 의뢰해 가지고 직접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구입을 하면 우리는 금액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바로 자산으로 인식을 하는데 우리가 직접 만드는데 돈이 들어간다면 얼마의 취득 원가가 들어갈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완성할 때까지 그 자산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내부 창출하면 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걸 전부 다 모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모아두는 임시 계정이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우리가 신축을 해요. 공장 건물 신축. 그럼 우리가 도급을 하는데 도급액이 1억이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계약금을 5천만 원을 주고, 그리고 중도금을 3천만 원을 주고, 완공시 잔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할 거예요. 완공시 잔금을 2천만 원으로 지급을 한다고 봤을 때,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을 해요. 대변에 5천만 원을 주고, 자, 차변에 우리는 계약금을 지급할 때는 계정 과목을 뭐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우리 공부했던 것. 계약금 줬으면 미리 준 돈이다라고 해서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썼죠. 그건 재고자산 취득하는 시점까지의 계약금을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그런 재고자산의 계약금하고 유형자산 취득하기 위한 부대 비용들하고 얘네들이 섞여버리면 우리는 관리가 통제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금이나 이런 돈들은 우리는 차변에 계약금이나 뭔가 어떤 돈이든 간에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이다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다음 중도금을 지급을 해요. 중도금을 우리가 3천만 원을 지급을 하면 이 중도금도 지금 건물 내가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은 장부 차변에 쓰는 거죠. 그때까지 들어간 부대 비용이니까 얘도 건설 중인 자산이다라고 처리해 둘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자금 이자가 들어간 거예요. 자, 건설 자금 이자는 우리가 이 건물을 짓지 않았으면 들어갈 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취득 시점 이전까지는 취득원가를 구성할 거예요. 들어간 이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라고 표현할 건데, 그럼 이 돈이 이자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들어갔으면, 자, 이자 100만 원이다. 이 돈 또한 자본화 대상이라는 건 자산 처리할 대상 금융 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이다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이다. 자, 그랬다가 이제 거의 다 지었나 봐요. 자, 네 번째, 건물 다 지었으면 준공 검사를 하고, 자, 준공 검사비가 또 100만 원 들어갔다고 볼게요. 그럼 대변에 100만 원 들어가면 얘도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처리할 거예요. 지금 취득 시점에 들어간 모든 돈을 건설 중인 자산에 다 모아둘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얘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를 하겠죠. 취득세 200만 원 납부하면 대변에 현금 200만 원이다.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이다. 200만 원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이제 우리가 완공을 하면, 완공했을 때 드디어 우리는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이 우리 장부에 첫 취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까지 우리는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임시 성격인 계정 과목인 이 건설 중인 자산들 있죠. 주인적 이 건설 중인 자산, 이 금액을 이제 전부 다 합쳐가지고 지워줄 거예요. 다 완공했을 때. 그럼 5천, 3천, 100, 200 하면 8,400만 원의 건설 중인 자산이다. 8,400만 원이다 라고 얘를 지워주고, 그리고 완공하면 2천만 원 줄 거라 그랬죠. 그럼 완공했으니까 2천만 원을 지급을 하면 이 건물의 취득 원가는 1억 400만 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건 지금 우리 시험 출제위원이 AT 자격 시험이든 아니면 전산 세무회계 시험이든 엄청 좋아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이건 이 돈을 납부할 때도 잘 나오고, 그리고 완성했을 때도 잘 나오는, 얘는 그런 임시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건설 중인 자산은 건물을 짓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짓고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자가 건설이라고 해요.
자가건설이라는 뜻은 건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가제작이라고 여러분들은 읽으시면 돼요. 회계상에서 건설이라는 말은 자가제작이에요. 얘는 건물을 제가 예를 들었지만 기계장치 만들 때도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하다가 기계장치를 다 만들어서 시운전까지 끝나고 여가활동에 쓸 수 있으면 그때 기계장치라고 차변에 쓰면서 그 돈들을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처리했던 걸 한 번에 다 상기시키면서 취득원가를 구성할 거예요. 그래서 자가건설이라는 건 자가제작이다라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건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설은 제작이다. 자, 그럼 지금 제가 이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감가상각이라는 건 이 앞에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감가상각은 우린 자산을 그냥 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비용화하는 과정을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감가상각의 정의인데, 자 그럼 이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을 가지고 보면 지금 유형자산들 보고 있는 거죠. 여기 주위에 적혀 있는 거 보면 토지 땅은 닳아서 없어지나요? 땅은 안 없어지죠.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도 제일 처음에 토지는 우리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영원한 자원이다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은 얘는 건물 완공할 때까지 쓰는 임시 계정이었죠. 그럼 지금 얘 둘이는 그래서 금액을 줄여주는 일이 발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토지하고 건물을 회계해서 둘로 나누고 있는 이유가 건물은 닳아서 없어지는데 토지는 안 없어지기 때문에 회계에서는 이 둘을 나누고 있어요. 세법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나누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전부 다 우리가 토지와 건물은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구분해서. 자, 그럼 이제 우리 감가상각이라는 걸 볼 건데, 그럼 감가상각이 우리가 기업이 이 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비용화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감가상각을 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감가상각의 3요소라는 게 있는데 이걸 알아야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좀 비용화 시킬 건데, 그럼 얼마를 비용화 시킬 거냐라고 알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취득원가를 알아야 돼요. 취득원가를. 그리고 그럼 이 취득원가를 비용화 시킬 건데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기간 동안이라고 했죠. 그럼 얼마 기간 동안 얘를 쓰는지 내용 연수를 알아야 되고, 우리는 비용화 할 거라 그랬는데 얘를 다 쓰고 팔았을 때에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고철값도 받는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죠. 그거는 자산을 주고 돈인 자산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건 감가상각 비용화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금액을 빼고 우리는 감가상각 할 거기 때문에 잔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잔존 가치.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표현돼요. 취득 가액, 내구 연한, 잔존 가액 이렇게도 표현해요. 다 같은 표현이에요. 문제 내는 사람이 옛날 사람인 경우가 있으면 옛날 말을 써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감가상각을 하는데, 자, 이 앞에 예를 들었던 걸 그냥 그대로 예를 다시 들어보면, 우리가 차량을 10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럼 차변에 차량 운반구 100만 원이다. 대변에 현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번에 20만 원의 감가상각이 발생을 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첫 번째 직접법으로 상각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간접법으로 상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직접법으로 상각한다는 거는 이 20만 원을 이 차량 운반구 이 금액을 직접적으로 다른 만큼 대변에 써서 줄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차량 운반구가 20만 원이 달았다고 해서 자산의 유출을 인식시켜주고, 차변에 감가상각비 2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우리는 직접법으로 상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간접법으로 상각하는 거는 감가상각비다라고 해서 비용 처리해서 줄이는 건 똑같은데,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지금 자동차면 자동차의 운반구에 차감 계정 형식으로 차감 계정을 달아서 써주는 방식이 우리 간접법이에요. 그럼 지금 이 방법하고 두 가지를 봤을 때, 자, 직접법은 내장부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고 나면 차량 운반구의 금액이 8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100만 원 적었었는데 대변에 20만 원 줄였으니까 80만 원으로 되게 될 거예요. 그럼 간접법으로 한 걸 보면, 차량 운반구는 계정 과목을 대변에 똑같은 계정 과목 안 쓰면 얘는 그대로 100만 원 적혀 있어요. 그대로 100만 원을 두고 얘 가치가 20만 원 달았다고 쓰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에 샀는데 20만 원 달아서 80만 원이에요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간접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직접법, 간접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우리가 회계를 하는 목적은 외부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회사의 기계장치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기계장치가 있어요. 그럼 이 1억짜리 기계장치가 좋은 기계장치일지 안 좋은 기계장치일지 외부 이용자한테 알려줄 수 있느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장부 가액이 1억이에요. 장부 금액이 이렇게 뺀 금액이 1억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1억이다라고 보여주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죠. 근데 지금 간접법으로 보여주면 1억이라고는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에 사왔는데 99억이 달아서 1억이에요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100억짜리가 99억 달아서 1억짜리면 좋은 기계장치가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럼 외부 이용자 입장에서는 노후화된 기계가 있네. 그럼 이 회사는 또 이 기계를 산다면 100억 정도의 돈이 또 들어가야 되겠네. 이렇게 외부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더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유형 자산은 간접법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형 자산은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안 돼요. 유형 자산에서는 간접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차감 계정이니까 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을 줄여주는 성격이죠. 지금 차량 운반구가 얼마만큼 달았어요. 건물이 얼마만큼 달았어요. 비품이 얼마만큼 달았어요. 이렇게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산을 줄여주는 차감 계정 성격이라서 자산인데 대변에 있는 거예요. 대변에. 그리고 줄여주는 성격, 차감 성격이라는 표현했을 때는 전부 다 자기 짝지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누계액도 당연히 자기 짝지가 일일이 다 있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분계는 이제 이 방법으로 분계를 할 거고, 그럼 이제 보려고 하는 건 그럼 이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라는 거예요. 얼마치 달는지 어떻게 알 거냐 그거예요. 자, 여러분 자동차 1년 쓰면 얼마 다른지 아나요? 모르죠. 지금 제 차 2010년도에 샀으니까 이제 만 10년 지났어요. 근데 차가 얼마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는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 어떻게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내용연수 기간을 정했으면 그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제가 비용화할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올해 다른 거 얼마치다라는 추정 방법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감가상각하기 위한 추정 방법의 방법 중에서 첫 번째가 정액법이에요. 정액법. 자, 정액법이라는 건 우리 표현법에서 느낌이 조금 오실 텐데, 이 정액법이라는 건 매년 같은 금액이 달았다라고 할 거라는 게 우리는 정액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년 같은 금액이 상각된다 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용어를 하나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게, 자, 이 앞에 감가상각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 그리고 내용 연수 잔존 가액 얘네들이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럼 금액으로 예를 들면 120만 원인데 내용 연수가 5년이다. 그러면 잔존 가액이 20만 원이다. 이렇게 보면 그럼 우리는 5년 동안 얼마의 감가상각을 해야 되죠? 100만 원만 하면 되겠죠. 5년 동안. 그럼 100만 원만 감가상각하면 돼 라고 여러분이 방금 생각한 그 금액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 원가의 잔존 가액을 뺀 금액을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정액법이라는 건 얘는 공식이 단순해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 연수로 나눠주면 값이 나오는 게 우리 정액법이에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우린 내용 연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 숫자를 가지고 보면, 좀 위에 적었던 숫자를 가지고 보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취득원가의 잔존가액을 뺀 거니까, 그럼 120만 원에 20만 원을 빼면 1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100만 원을 5로 나눠주는 거예요. 5년, 내용연수 5년이니까. 그러면 20만 원이 나오죠. 그럼 이 20만 원을 매년 우리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20만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20만원 이렇게 써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감가상각 B라는 애는 얘는 우리 비용 계정이니까 500번이나 800번으로 해서 뭐 공장 화물 트럭이다, 아니면 본사 영업부 승용차다, 공장 건물이다, 본사 사옥이다, 이렇게 따라서 500번 800번으로 나눌 거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얘는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서 대변에 있을 거예요. 그럼 감가상각비는 비용이기 때문에 매해 그 해의 비용이다라고만 표현하고 손익계산서는 그 다음 연도로 안 넘어간다라고 했죠. 그런데 자산 부채 자본은 안 없어지고 같은 쪽에 쓰면 쌓이고 반대쪽에 쓰면 줄어드는 방식을 쓴다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5년간 하게 되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5번 하면 100만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120만원에 샀는데 100만원 달아서 20만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5년간 썼을 때의 모습이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액법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인 거고, 자 그럼 지금 또 여기에서 영어를 보면, 자 우리가 120만원에 샀는데 이렇게 20만원 달았다라고 하는 건 그럼 얼마짜리라고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죠. 120에 샀는데 20만원 달았다고 말하는 건 100만원짜리다라는 걸 표현할 건데 취득원가와 다른 금액을 알려주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장부에서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취득 하는 금액은 10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 100만원을 우리는 장부가액이라고 하는데, 유형자산에서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 장부가액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세요. 제가 장부가액이 얼마인지 계속 자주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얘 나중에 팔 거잖아. 팔면 항상 장부금액과 처분한 금액의 차이가 처분 손익으로 나와야 되니까 항상 그 결과를 위해서 우리 제가 장부가액을 자주 물어볼 거예요. 나중에 여기에 실수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장부가액을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정률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정률법의 공식은 간단해요.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이에요. 이게 우리 정률법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럼 미상각 잔액이라고 보면, 자 지금 120만원에 샀는데 20만원 달았어요. 감가상각 안 한 금액이 얼마죠? 100만원이죠. 이해가나요? 근데 그 100만원이 저는 이 앞에 장부가액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장부가액하고 미상각 잔액하고는 같은 말이에요. 장부가액하고 미상각 잔액은 같은 말이에요. 감가상각 안 한 금액이 장부가액이지. 유형자산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미상각 잔액에 정률을 곱한다는 건데, 정률은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가 정해놓은 정률이라는 게 있어요. 업종별로, 내용연수별로. 예를 들면 우리 제조업에서 자동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률은 0.451이 정률이에요. 이런 걸 쳐요. 그럼 0.451이 정률이다라고 문제에서 알려주면, 자 1차 연도에는 우리가 연도에는 우리 미상각 잔액 감가상각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전액이겠죠. 얘 곱하기 0.451 해서
금액 54만 1,200원이 되게 될 거고, 그럼 1차 년도에는 감가상각비 54만 1,200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54만 1,200원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자, 그럼 2차 연도는 우리는 120에 54만 1,200원을 빼면 65만 8,800원이고, 이거에 0.451을 곱하면 금액은 29만 7,119원이 나오네요. 그럼 이 금액을 차면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런 식으로 분계해가는 방식이 우리 정률법인 거예요. 자, 얘네들 끝수조정에서 마지막 빼는 거는 뭐 미래에 우리 책 바꾸면 제가 알려드릴 거고, 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우리 정예법과 정률법 같은 이런 우리 상각 방법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교재를 가지고 보면 뭐 감가상각 대상 금액, 상각기간, 내용연수, 상각방법은 사실 정예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이 지금 아직 안 본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은 책 바꾸고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럼 정예법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눈 거죠.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1이나 뭐 밑에 내용연수로 나눈다는 거나 같은 거니까. 그리고 정률법은 미상각 잔액을 정률로 곱해주는 방식이죠. 자, 미상각 잔액은 장부가액하고 같은 뜻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상각 잔액도 보면 취득원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감가상각 안 한 잔액이다라고 나오는 게 장부금액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회계처리는 차변엔 감가상각비 비용이니까 우리는 500번, 800번 구분을 할 거고,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얘는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에는 이렇게 건물 50만원에 샀는데 10만원 달아서 장부 가격이 40만원짜리예요. 이렇게 표현하게 될 거예요. 직접법으로 하면 이렇게 없이 그냥 40만원만 나올 건데, 그럼 우리는 지금 이 50만원 있죠? 이 50만원을 딱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50만원을 얘를 장부가액이다라고 바로 죄송해요. 취득원가라고 바로 인지하시면 되고, 그럼 이 아래에 40만원 적혀 있는 거 있죠? 얘 둘이 뺀 금액, 얘가 장부가액이라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렇게 10만원 다른 건물을 우리가 60만원에 팔면 20만원 이익이고 30만원에 팔면 10만원 손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기준은 장부가액 기준이죠. 취득원가 기준 당연히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부가액을 계속 여러분한테 언급을 할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거 파는 거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